여러분은 마트 가서 식료품을 고를 때 혹시 가장 먼저 보는 게 뭔가요? 가격표? 포장 디자인? 아니면 뒷면의 성분표? 네, 오늘은 그 성분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성분표가 그냥 누가 굳이 친절하려고 붙여놓은 게 아니라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사건, 사고, 소비자의 요구, 기업의 꼼수, 정부의 규제 싸움이 모두 담겨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성분표에 숨겨진 역사와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다르게 그 길을 걸어왔는지 또 그 사이 벌어진 흥미로운 사건들을 풀어보겠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식료품을 살 때 그냥 믿음이 전부였습니다. 우유를 샀는데 물을 타놨을 수도 있고 버터를 샀는데 마가린을 섞었을 수도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반 식품 위생 스캔들이 크게 터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1906년 퓨어 푸드 앤드 드럭법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업튼 싱클레어의 소설 정글이 있었죠. 이 책이 시카고 도축장의 끔찍한 위생 상태를 폭로하면서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고 결국 정부는 성화에 못 이겨 식품의 원재료와 성분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강제하게 됩니다. 즉, 최초 성분표의 시작은 자발적 소비자 보호라기보다 먹거리로 인한 불필요한 스캔들 방지가 목표였던 겁니다. 미국의 성분표는 단순한 재료 나열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숫자 전쟁으로 진화합니다. 1970년대 미국은 비만율이 급격히 오르던 시기, 설탕, 지방, 칼로리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소비자 단체가 우리가 뭘 먹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마침내 1990년 영양 표시 및 교육법이 통과됩니다. 이 법 덕분에 우리가 지금 보는 칼로리,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단백질, 탄수화물이 정리된 Nutrition Facts 표준 라벨이 탄생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 미국 성분표는 1회 제공량 개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칩 한 봉지를 사면 한 봉지 전체가 아니라 1회 제공량 28g 기준으로 성분이 표시되죠. 소비자 입장에선 전체를 다 먹을 경우 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칼로리를 줄여 보이게 하는 마케팅 효과를 가져갈 수 있었죠. 즉, 성분표도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심리전이었던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성분표가 도입된 건 199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 전까진 원재료명이나 함량 표시가 거의 없었고 그냥 맛있어 보이는 그림과 엄마의 선택 같은 광고 문구만 있었죠. 하지만 IMF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WTO 체제에서 국제 기준과 맞추라는 압력이 들어오면서 한국도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성분표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지금은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면 칼로리, 탄수화물, 나트륨, 단백질이 다 써있죠. 특히 한국은 나트륨 표시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짠 음식 소비 때문입니다. 실제로 WHO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2000mg인데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3500mg 이상이죠. 그래서 정부가 강하게 표시를 요구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비교 한번 해봅시다. 미국의 성분표는 한 번 먹는 양, 즉 서빙 사이즈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과자 한 봉지에 30g이 서빙 사이즈라면 30g을 먹었을 때 이만큼의 성분이 들어있어요 라는 식이죠. 소비자가 실제로 먹는 양의 성분표의 수치를 곱해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즉, 나는 60g을 먹었으니 성분도 2배구나 하고 직접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한국의 성분표는 제품 전체 또는 1회 섭취 기준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표시합니다. 즉, 이 봉지를 다 먹으면 성분은 이렇고 보통 1회 분량 기준으로는 이만큼입니다. 처럼 전체와 기준량을 함께 보여주죠. 덕분에 소비자는 내가 제품을 다 먹는다면 어떤 성분을 얼마나 섭취하는지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미국은 내가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직접 계산, 한국은 전체 혹은 기준량을 한눈에 이렇게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은 칼로리 강조형인데 한국은 나트륨 강조형. 왜냐? 미국은 비만, 한국은 고혈압이 사회적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분표도 그 나라의 질병 지도를 반영하는 셈이죠. 성분표가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트랜스지방 논란이 있었죠.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트랜스지방 표시를 의무화했는데 기업들이 0.5g 미만이면 0g이라고 표기해도 된다는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로라 적힌 과자도 트랜스지방이 들어있던 거죠. 한국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설탕 0g이라고 써놓고 사실은 인공 감미료로 단맛을 낸 경우 건강해 보이게 숨기는 마케팅이 성분표 안에서도 계속 이어진 겁니다. 즉, 성분표는 투명성의 상징이긴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요즘 소비자는 성분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야, 미국 마트에 가면 신기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과자를 들고 성분표를 한참 동안 들여다봅니다. 칼로리, 당류, 지방, 나트륨 다 확인하죠.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처음엔 저 사람 영어 못 읽어서 그러나? 하고 지나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게 그들의 소비 습관이 된 겁니다. 한국도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맛있어 보이네 하고 샀다면 이제는 나트륨 몇 밀리그램이지 칼로리 얼마야? 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특히 다이어트 열풍, 건강관리 트렌드가 성분표 읽기를 생활 습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성분표는 단순한 글자들의 무의미한 집합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먹거리 안전을 요구한 시민의 목소리, 기업과 정부의 줄다리기, 질병과 건강의 사회적 역사가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미국은 비만, 한국은 고혈압. 각 나라의 성분표는 곧 국민 건강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매번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 작은 글자들을 제대로 읽는 게 결국 나와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양 한판 어떠셨나요? 처음 만드는 긴 영상인데 좋은 댓글 많이 달리면 다음번에는 성분표 속 숨은 트릭, 기업들이 소비자를 어떻게 헷갈리게 만드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되세요.